차가운 가을비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도시의 소음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작은 진료소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로 불렸던 그의 손은 이제 동네 아이의 작은 상처를 소독하거나 노인들의 혈압을 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화려했던 대학병원의 수술실 대신 낡았지만 정감 있는 이 공간이 그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그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씁쓸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잠시나마 과거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원망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딸 하나의 손을 잡고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이 아직도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명예도, 부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더 이상 그를 따라오지 않는 곳에서 속죄하듯 살고 싶었다. 지난 6년간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있고 그저 동네 의사 선생님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때였다. 진료소의 낡은 전화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늦은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거의 없었.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언제나처럼 단골 환자의 급한 용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안일한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배경에서는 병원의 소음이 섞여 들려왔다. 혹시 강지훈 씨 되십니까? 여기는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한국대학병원,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온 곳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간호사는 차분하지만 긴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윤서연 씨와 강하나 양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강지훈 씨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윤서연, 그리고 강하나, 그의 전 아내와 딸의 이름이었다. 교통사고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간호사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간신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빗소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6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이름들이 그의 심장을 다시 핥히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흰 가운을 벗어던지고 벽에 걸린 낡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진료소 문을 잠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이름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동차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음이 불안하게 울렸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사고라니 얼마나 다친 걸까? 서연은, 그리고 아직 어린 하나는 괜찮을까? 왜 그들의 보호자 연락처에 아직도 내 번호가 남아 있었을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어둠과 비를 뚫고 달릴 뿐이었다.
6년 전, 그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그들을 자신의 위험한 세상에서 멀리 떼어놓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다시 그들을 끔찍한 방식으로 그의 앞에 데려다 놓았다. 지키기 위해 떠났는데 이제 그들은 그가 없는 곳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거칠게 차를 세운 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그를 맞았다. 한때 그의 일상이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접수처로 달려가 서연과 하나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복도 끝에 있는 중환자실 앞 대기 공간을 가리켰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복도를 달려갈 때 그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신경외과 의사 김진우였다. 진우는 초조한 얼굴로 지훈을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서연이는, 하나는, 그는 진우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다. 진우는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둘 다 상태가 좋지 않아. 서연 씨는 아직 의식이 없고 하나는 지금 긴급 수술 중이야. 수술. 그 단어는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수술실 표시등의 붉은 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지훈은 힘없이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진우가 그의 곁을 지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그들이 탄 차를 덮쳤다고 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수술실 안의 딸에게로 향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수술은 제 딸은 어떻습니까? 주치의는 지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특이해서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이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훈이 되물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의였다. 그가 이해하지 못할 의학적 상황은 거의 없었다.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트를 그에게 건넸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환자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혈액 응고인자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혈액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차트에 적힌 병명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폰 빌레브란트 병 제3형, 극히 드문 유전성 출혈 질환. 환자의 혈액은 응고되지 않아 작은 상처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로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년. 그가 하나를 보지 못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이런 끔찍한 병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다. 서연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토록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숨겼을까? 수많은 질문과 원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가 곁에 있었다면, 그가 아빠로서 존재했다면, 그는 분명 이 병을 먼저 발견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는 차트를 든 채 비틀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멀리서 웅웅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환자의 상태 때문에 수술은 최소한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병원에는 이 희귀 질환에 대처할 경험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훈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6년 전 그가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그가 맞서 싸웠던 거대한 악, 태산제약의 최태석 회장. 그리고 그들이 개발하던 위험한 신약. 그 신약의 임상시험 데이터 속에 바로 이 희귀 질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약은 본래 이 병의 치료제로 개발되다가 끔찍한 부작용 때문에 중단되었던 프로젝트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하나의 희귀병, 그리고 최태석 회장의 얼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를 떠나고 하나의 병을 숨겼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와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들의 비극적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지난 6년간 그가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라는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도망쳤던 과거가 복수를 위해 돌아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지키기 위해 떠났던 가족이 바로 그가 떠났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이 끔찍한 아이러니.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으로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아, 정신 차려. 진우의 다급한 외침이 그의 귓가를 스쳤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차트에 적힌 병명과 수술실의 붉은 등,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실려오던 딸의 모습만이 어른거렸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후회와 고통,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의식을 잃었다. 6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그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 강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익숙한 소독약 냄새였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이 그의 정신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서연, 하나, 교통사고, 그리고 딸의 희귀병. 그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곁에 있던 김진우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저지했다. 움직이지 마. 과로로 쓰러졌었어. 링거라도 좀 맞아야 해.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팔을 잠시 내려다본 뒤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하나는, 우리 딸은 괜찮아?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진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어.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야. 서연 씨도 마찬가지고. 절망감이 다시 지훈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비극을 마주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그 주인공이 되자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 현장 보고서야. 내가 아는 형사통에서 사본을 하나 구해왔어. 지우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늦은 밤 빗길에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서연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것이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정황은 명백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다. 6년 전의 기억, 그리고 딸의 희귀병.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 리가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진우에게 딸의 정밀 검사 차트를 부탁했다. 진우가 가져다 준 수십 장의 차트와 엑스레이 사진들을 넘기며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던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예리한 천재 외과 의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병실의 불빛에 비추어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나의 부상은 복부 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줄을 이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은 조수석 쪽, 즉 서연이 앉아있던 방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수석에 있던 서연의 부상이 가장 심각해야 했다. 하지만 하나의 부상은 운전석 뒤편, 차량의 좌측 후방에 가해진 2차적인 충격이 더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다. 갈비뼈의 골절 방향, 장기 손상의 위치, 그리고 대퇴골의 미세한 균열까지. 이 모든 것은 정면 충돌의 여파로 생길 수 있는 부상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뒷좌석을 노리고 한 번 더 충격을 가한 것 같았다. 평범한 의사라면 놓쳤을 사소한 차이였지만 수천 번의 수술로 단련된 지훈의 눈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보고서에는 분명히. 지훈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자신의 분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설명에 진우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다. 지훈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사고를 가장한 계획적인 범죄였다. 누군가가 서연과 하나를, 아니, 어쩌면 하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최태석 회장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태산제약의 비밀 임상시험, 그리고 그 시험의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던 그의 잔혹함. 하나의 병은 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죄를 덮을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들은 하나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신약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지훈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가 놀라 그를 말렸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하나를 확인해야 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동네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한 마리의 늑대였다. 중환자실 앞에 이르자 그는 유리창 너머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작고 연약한 몸에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복도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멎었다. 남자는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시선은 계속해서 중환자실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는 환자의 가족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병원 직원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를 감시하는 듯한 낯선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일부러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잠시 소매를 걷어 올리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지훈의 눈에 남자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작은 정갈 모양의 문신이 들어왔다. 지훈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6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가족을 위협하며 사라지라고 경고했던 사내들. 그들 중 한 명의 손목에 바로 저 문신이 있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날의 공포와 함께 새겨진 그 문신만큼은 뇌리에 똑똑히 박혀 있었다. 최태석의 개들이었다. 그들이 벌써 병원까지 침투해 하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를 이곳에 계속 두는 것은 늑대 소굴에 양을 맡기는 것과 같았다. 지훈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장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아무도 모르는 최태석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돌려 진우에게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우야, 나 좀 도와줘야겠어. 지금 당장 하나를 이 병원에서 빼내야 해. 진우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이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무슨 소리야, 지훈아. 하나의 상태로는 절대 안 돼.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저놈들이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어.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그러니 제발 나를 믿고 도와줘.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친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녀가 깨어나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6년 전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목을 조여온다면 그는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맞서 싸울 것이다. 천재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아버로서의 모든 사랑을 걸고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강지훈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최연소 과장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 외과 의사. 그의 수술 스케줄은 몇 달치가 꽉 차 있었고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이 그의 손에 목숨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섰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고의 찬사가 따라붙었고 그의 미래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병원 밖에서도 완벽해 보였다. 사랑하는 아내 윤서연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배기 딸 하나.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기는 하나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는 서연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수술실에서의 치열한 사투를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어느 날 병원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호출했다. 병원장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태산제약이 개발한 혁신적인 신약 TS 알파의 최종 임상시험 책임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TS 알파는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로 성공할 경우 의학계의 한 획을 긋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기적의 약으로 불리고 있었다. 최고의 의사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우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사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TS, 알파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임상시험 과정을 꼼꼼히 감독하기 시작했다. 초기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태산제약과 병원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 완벽함 속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데이터는 지나치게 깔끔했고 몇몇 환자들의 기록에서는 중요한 검사 결과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듯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병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태산제약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를 벗어나 비밀리에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끔찍했다. 태산제약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작하고 있었다. TS, 알파는 특정 유전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다. 급성 장기부전, 약을 투여받은 소수의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으로 위장되거나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태산제약의 회장 최태석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지우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병원장과 태산제약의 연구소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추악했다. 그들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그를 침묵시키려 했다. 병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태산제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못 본 척 눈 감아준다면 상상 이상의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의사였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할 수는 없었다. 그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태석 회장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을 입은 최태석은 오만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지훈을 한낱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강 선생, 세상은 당신처럼 정의감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니 알아서 처신하겠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밝혔다. 그리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목이 잘린 비둘기와 함께 하나가 가장 아끼는 곰인형의 한쪽 팔이 잘린 채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은 내 딸의 팔이 될 것이다라고 적힌 섬뜩한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악마들이었다. 며칠 동안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의 집 주변을 맴돌았고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며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손목에 전갈 문신을 한 남자들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지훈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모든 것을 잊고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와 딸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돈과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폭로해봤자 오히려 가족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뿐이었다. 그가 계속 싸우는 한 서연과 하나는 최태석의 인질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최태석에게 자신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연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연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차갑게 외면했다. 지쳤어. 당신과 사는 것도 의사 노릇도 다 그만두고 싶어. 그는 일부러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원망해야만 그를 깨끗이 잊고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혼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왜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하나의 작은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잔인하게 설득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다. 김진우는 눈앞의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절망에 빠져 복도 바닥에 쓰러졌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지훈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철 같은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을 지배하던 그 특유의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지훈아, 제정신이야. 하나의 상태를 봐. 지금 아이를 움직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진우는 상식과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여기 그냥 두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진우야, 내 말을 잘 들어.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습격이었어.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진우를 중환자실 유리창 근처로 이끌고 복도 구석에서 여전히 주위를 감시하고 있는 전갈 문신을 한 남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 손목에 전갈 문신이 있어. 6년 전 내 가족을 위협하며 사라지라고 했던 놈들 중 하나야. 우연일 리 없어. 저놈들은 최태석 회장의 개들이고 지금 하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태석 회장과 태산제약. 6년 전 지훈이 갑자기 병원을 떠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진실은 철저히 감춰졌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왔고 그들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훈은 진우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나가 앓고 있는 희귀병, 그게 바로 저놈들이 원하는 거야. 하나는 지금 단순한 환자가 아니야. 저들에게는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완성시켜줄 실험체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거야. 그래서 저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를 손에 넣으려 할 거야. 그게 납치가 됐든 이 병원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됐든 그제야 진우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하나의 병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지키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그 병을 노리는 인간들이었다. 친구의 절박한 눈빛과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그의 의사로서의 망설임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친구로서, 동료로서 지훈의 곁에 서기로 결심했다.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지? 진우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도 결의가 차올랐다. 지훈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미친 싸움에 기꺼이 동참해줄 유일한 친구가 곁에 있었다. 그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적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하나를 빼내야 했다. 일단 이 병원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CCTV 사각지대, 경비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하의 폐쇄된 통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그는 진우에게 병원 내부 도면과 당직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우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즉시 자료를 확보했다. 두 사람은 병원의 작은 비상계단에 숨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낡은 도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탈출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적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느냐였다. 중환자실은 24시간 감시 체제였고 복도에는 최태석의 부하가 버티고 있었다. 미끼가 필요해. 저놈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빼앗을 강력한 한 방이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30분 뒤에 바로 옆 격리병실에서 심정지 환자 코드가 발령될 거야. 지훈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말기, 암 환자야. 가족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한 상태야. 어차피 예정된 일이었어. 그걸 조금 이용하는 것뿐이야.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거야. 최소 5분, 길면 10분의 시간을 벌 수 있어. 그것은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심정지 코드가 발령되면 진우가 소란을 틈타 하나의 생명 유지 장치를 휴대용으로 교체하고 중환자실의 비상문으로 나온다. 동시에 지훈은 지하 주차장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구급차 출입구에서 대기한다. 그곳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CCTV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목적지였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곳을 떠올렸다. 경기도 외곽에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재활 요양병원이 있어. 시설은 낡았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장비는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원장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외부와 거의 단절된 곳이라 추적도 어려울 거야. 그것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지였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동안 병원 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정갈 문신을 한 남자는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자와 교대했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감시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최태석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곧 새로운 지시가 내려올 터였다. 지훈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만 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지훈과 진우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두려움, 긴장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를 부탁한다. 지훈이 진우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둠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비상계단을 내려가 어둠이 깔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강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감각은 맹수처럼 날카로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희미한 발소리, 심지어 공기의 흐름까지도 그의 신경망에 걸려들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까지 앞으로 3분.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규칙적이지만 강렬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폐쇄된 구급차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만이 그들의 유일한 탈출로였다. 김진우는 미리 구해둔 비상 열쇠로 문을 열어둘 터였다. 모든 것은 진우의 신호에 달려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병원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4층 중환자실에서부터 비상계단을 거쳐 지하 1층까지 그 짧은 동선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위험들을 시뮬레이션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진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시작.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초 지나지 않아 병원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4층 격리 병동 407호에서 코드 블루 발생. 모든 의료진은 즉시 해당 위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였다. 그 방송을 기점으로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전갈 문신을 한 놈들의 시선도 분명 그쪽으로 쏠렸을 터였다. 그들은 이 소란이 자신들의 목표물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을 테니까.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이 진우가 움직일 절호의 기회였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약속된 출입구로 달려갔다. 낡은 철문은 다행히도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고 다시 문을 닫았다. 차가운 금속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한 칸 한 칸 신중하게 내려갔다. 그의 손에는 진우가 미리 건네준 낡은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병원의 공식 통신망을 피해 그들만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진우, 상황은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잠시의 정적 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공했어. 지금 막 중환자실 비상구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놈들 중 하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가득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보다 적들의 반응이 빨랐다. 어디쯤이야?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금 3층 계단 통과 중.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진우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이 마주칠 장소는 아마도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이 될 터였다. 그는 복도 청소함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은 쇠파이프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의사의 메스가 아닌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가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위층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거기서 뒤쫓아온 적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윽 하는 진우의 짧은 신음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마지막 계단을 2칸씩 뛰어넘어 현장으로 달려갔다. 코너를 돌자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진우는 휴대용 침대에 누운 하나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또 다른 남자는 복도 저편에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전갈 문신을 했던 그놈이었다. 이봐, 강지훈. 오랜만인데
전갈 문신을 한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널 무척 보고 싶어 하셨어. 얌전히 그 아이를 넘기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지우는 대답 대신 행동을 택했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휘둘러 진우를 잡고 있던 남자의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과 함께 옆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틈을 타 진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하나의 침대를 붙잡았다. 지우는 진우와 하나를 등 뒤에 둔 채 두 명의 적과 대치했다. 정갈 문신을 한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되찾았다. 반항하는 건가? 6년 전처럼 뼈도 못 추리게 해줄까? 그는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다. 지후는 긴장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딸이 있었다. 그는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의사로서 인체의 급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디를 때려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진우, 먼저 가. 지하로. 지훈이 소리쳤다. 진우는 망설였지만 지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하나의 침대를 밀며 계단 아래로 달려갔다.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쫓으려 하자 지훈이 앞을 가로막았다. 좁은 계단 복도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절박함과 분노가 그의 잠재력을 끌어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급소를 노려 반격했다. 하지만 두 명을 상대로 버티는 것은 무리였다. 정갈 문신의 단검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병원 경비들이었다. 코드 블루 소동과 이들의 싸움 소리에 마침내 보안팀이 출동한 것이다. 정갈 문신 남자는 혀를 차며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직감했다.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동료를 부축해 반대편 복도로 빠르게 사라졌다. 경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는 지훈과 겁에 질린 진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하나뿐이었다. 경비들의 소란을 뒤로한 채 지훈은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진우를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적들은 경비들의 시선을 피해 퇴각한 듯 보였다. 그들은 마침내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구급차에 하나의 침대를 조심스럽게 싣고 지훈은 운전석에 올라탔다. 피가 흐르는 팔의 고통도 잊은 채 그는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불안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구급차는 어둠을 가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곧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일단 지옥 같은 병원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기나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낡은 구급차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국도로 접어들었다. 강지우는 흐르는 피로 끈적해진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쥔 채 룸미러 너머로 혹시 모를 추격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김진우는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지훈의 팔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구급차 뒤편 흔들리는 조명 아래에는 작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잠든 하나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윤서연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1시간여를 더 달렸을까? 구급차는 좁은 숲길로 접어들었고 이내 불빛이 거의 없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낡은 건물을 비췄다. 늘푸른 요양병원, 간판의 글씨는 칠이 벗겨져 희미했지만 그 어떤 최첨단 병원보다도 든든한 안도감을 주었다. 병원 입구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가 초조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은사이자 이 요양병원의 원장인 박진태였다. 박 원장은 불필요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미리 준비해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하나와 서연을 가장 구석진 1인 병실로 옮겼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곳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을 위한 작은 요새와도 같았다. 환자들을 옮긴 뒤 박 원장은 지훈을 자신의 낡은 진료실로 이끌었다. 그는 혀를 차며 지훈의 팔에 난 깊은 자상을 살폈다. 자네가 그 유명한 강지훈 선생인가? 실력만큼이나 성격도 불같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건 너무 무모했어. 그는 핀잔을 주면서도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하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바늘이 살을 꿰뚫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병실에 누워있는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치료를 마친 지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하나와 서연이 있는 병실로 돌아왔다. 진우는 하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동 중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지훈은 딸아이의 창백한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우와 박 원장은 지훈이 쉴 수 있도록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와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지훈은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6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왜 그녀가 이 모든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원망과 연민,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그의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서연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었던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 눈앞에 있는 지훈의 얼굴에 멎었다. 혼란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에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하나, 우리 하나는 괜찮아요.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닌 딸에 대한 물음이었다.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여기, 바로 내 옆에 있어. 지우는 안심시키듯 말하며 하나의 침대를 가리켰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잠든 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왔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내가 물어야 할 말이야.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어? 하나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애끓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둑이 무너지듯 그녀의 입에서 묻어두었던 진실이 터져나왔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6년 전 지훈이 태산제약과 싸우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는 우연히 최태석 회장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지훈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복종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바로 하나였다. 그들은 하나의 희귀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걸 알게 되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국 그들에게 협력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의 의사로서의 신념을 꺾고 당신을 영원히 자신들의 개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지훈과의 이혼은 그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그를 가족이라는 약점으로부터 떼어놓아 그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훈을 증오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야만 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홀로 거대한 비밀과 싸워왔다. 하나의 병이 악화될 때마다, 최태석의 그림자가 자신들을 덮칠 때마다 그녀는 피를 말리는 공포 속에서 버텨야 했다. 이번 교통사고 역시 하나의 상태가 최근 나빠지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최태석 측이 꾸민 짓이라는 것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지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6년간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그녀를 원망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지옥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미안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내가 당신을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마침내 눈물 속에서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전 부부가 아니었다.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자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지훈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잠든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병실 안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폭풍 같은 고백과 눈물 뒤에 찾아온 침묵은 무겁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을 굳건히 연결해주고 있었다. 강지훈과 윤서연은 잠든 하나의 침대 곁을 나란히 지키고 앉아 있었다. 6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골은 마침내 메워졌고 그 자리에선 과거의 연인을 넘어선 끈끈한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이 아닌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최태석 회장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결국 찾아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니까. 그녀의 말은 지훈이 밤새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도망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 필요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 말이 맞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그놈들을 사냥할 차례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6년 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오면서 미래의 언젠가를 위해 심어둔 복수의 씨앗이었다. 내가 병원을 떠나기 전 태산제약의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를 전부 백업해뒀어. 지훈의 나직한 고백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조작하기 전에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약물 투여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의 이름과 은폐된 부작용, 그리고 최태석 회장이 직접 개입을 지시한 증거까지 모두 담겨 있는 파일이야.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최태석과 태산제약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지훈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 입을 열었다. 내 모교 의과대학 연구실.
지금은 폐쇄된 지하 서버실에 숨겨뒀어. 여러 개의 암호와 물리적인 보안 장치로 봉인해 놨지. 6년 동안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을 거야.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야. 그곳은 그의 청춘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이자 그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둔 셈이었다. 계획은 명확해졌다. 지훈이 직접 서울로 잠입해 데이터를 회수하고 그것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깊은 불안감이 어렸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 서울은 온통 최 회장의 눈과 귀로 가득할 거예요. 당신 혼자 가는 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그들의 불안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작은 태블릿 PC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최태석 회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최근 불거진 자사의 신약 관련 루머는 악의적인 음해이며 곧 획기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그냥 인터뷰가 아니야.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내가 아는 기자들 말로는 지금 태산제약 쪽에서 정재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찾고 있대. 전국의 병원과 약국, 심지어 출입국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어. 거대한 그물이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거야.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박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내가 가야만 해.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걱정 마. 6년 전처럼 무모하게 덤비지 않을 거야. 철저하게 계획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올게. 당신은 여기서 하나를 지켜줘.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서연은 지훈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들 모두의 싸움이었고 각자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박 원장은 낡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과 낡은 모자를 구해다 주었고 진우는 대포폰과 약간의 현금을 건넸다. 그는 마지막으로 잠든 하나의 얼굴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서연과 마주섰다. 작별의 말은 길지 않았다. 부탁해. 서연이 말했다. 꼭 돌아와요. 지훈이 대답했다. 짧은 약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신뢰와 염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어둠을 틈타 요양병원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진우가 준비해준 낡은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요양병원의 희미한 불빛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세상 전부가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지옥의 심장부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6년간의 도피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 방. 강지훈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차가운 데이터의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태산제약의 로고가 밝힌 수백 개의 파일들. 그 안에는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와 은폐된 사망자 명단,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최태석 회장이 직접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과 녹취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손에 넣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터였다. 최태석은 언론과 법조계의 거미줄처럼 인맥을 뻗어놓은 괴물이었다.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렸다가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으로 진실이 대중에게 닿기도 전에 덮어버리거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컸다. 지훈은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원했다. 적의 목에 정확하게 칼을 꽂아 넣을 외과의사다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는 보안 회선을 통해 김진우에게 연락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잘 짜인 함정이었다. 최태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야.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그 오만함을 이용해서 놈을 직접 굴 밖으로 끌어낼 거야. 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끼였다. 지우는 전체 데이터 중 극히 일부,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파급력이 있는 정보를 골라냈다. 임상시험 중 사망한 피해자 한 명의 조작되지 않은 의료 기록과 태산제약 연구원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눈 내부 대화 녹취였다. 그는 이 정보를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너무 큰 언론사는 최태석의 압력에 굴복할 수 있었지만 작고 집요한 늑대 같은 기자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 터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이었다. 그는 동시에 또 다른 증거, 즉 태산제약의 연구개발비 횡령과 관련된 회계 장부를 청렴하기로 소문난 특수부 검사에게 익명의 우편으로 보냈다. 살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태산제약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만들어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두 개의 다른 방향에서 날아든 화살은 최태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덫을 놓는 것이었다. 지훈은 대포폰을 이용해 최태석 회장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짧았다. 6년 전 제게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TS, 알파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 재앙이 될 거라고.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재앙을 거두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6년 전 최태석이 지훈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만 했던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위협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강지훈임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내일 밤 10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그곳은 바로 6년 전 TS 알파의 비밀 연구가 진행되었던 지금은 폐쇄된 한국대학병원의 구간연구동이었다. 그는 최태석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부하들을 보내지 말고 직접 와서 해결하라는 무언의 도발이었다. 오만한 최태석이라면 이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훈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가 제보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태산제약 신약 임상시험 중 사망자 발생, 조직적 은폐 의혹. 기사는 작게 시작되었지만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특수부 검사실에도 의문의 우편물이 도착했고 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부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태산제약 회장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황금빛 사무실에서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변호사들과 홍보팀은 밀려드는 기자들의 전화를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들은 흔한 음해 기사일 뿐이니 무시하면 된다고 했지만 최태석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태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6년 전 그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 메시지. 강지훈, 그 쥐새끼 같은 놈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부하들은 위험하니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문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놈의 숨통을 끊고 모든 증거를 빼앗아 완전히 밟아 뭉개버려야만 했다. 차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지훈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모텔방. 지훈은 최태석으로부터 온 답신을 확인했다. 좋다. 마지막이 될 테니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감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어두운 스카이라인 너머로 길고 긴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그는 6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연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밤 10시. 폐쇄된 한국대학병원 구간연구동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섬처럼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건물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잊힌 기억들의 유령으로 가득했다. 복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발에 바렸고 바람이 횡하니 불어올 때마다 낡은 철제 캐비닛이 삐걱거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중앙 실험실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 밤을 새워가며 동료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던 그의 청춘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최태석의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추악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는 복수의 장소로 이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심판의 장소로서 이곳을 선택했다. 그때였다. 건물 입구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어지럽게 비추며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중앙 실험실 입구에 최태석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최고급 양복은 이 음습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뒤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예상대로 손목에 전갈 문신을 한 충직한 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서 있었다. 강지훈. 최태석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낮게 울려 퍼졌다.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더니 죽을 장소는 제대로 골랐군. 네가 가진 걸 모두 내놓고 무릎 꿇고 빈다면 고통 없이 끝내주지.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처럼 여유를 부렸다. 그는 지훈이 협상을 위해 자신을 불렀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지훈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 회장,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나는 당신과 거래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을 심판하러 왔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훈은 자신의 발밑에 있던 낡은 전원 스위치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실험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비상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켜졌다. 동시에 지훈이 미리 조작해둔 낡은 환풍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역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소방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아닌
하얀 분말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지훈이 실험실 약품 창고에서 찾아낸,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공기 중에 퍼지면 시야를 극도로 방해하는 비인화성 화학 분말이었다. 컥, 이게 무슨... 최태석과 그의 부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기침을 쏟아냈. 순식간에 실험실 내부는 자욱한 흰 연기로 가득 찼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손전등 불빛은 난반사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저놈 잡아. 최태석이 악을 썼지만 이미 지우는 어둠과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우는 이 공간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은 채 익숙하게 실험대 밑을 기어 이동했다. 반면 최태석의 부하는 낯선 공간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지훈은 약품 보관실에서 미리 챙겨둔 에테르를 묻힌 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는 소리 없이 적의 등 뒤로 접근했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지훈은 정광석화처럼 그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틀어막았다. 남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지훈은 온 체중을 실어 그를 제압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다루며 단련된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 몇 초간의 격렬한 몸부림 끝에 남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그를 구석으로 끌어다 놓고는 연기 속에서 공포에 질려 소리치는 최태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어느덧 환풍기가 멈추고 자욱했던 연기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최태석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지훈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함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떠올랐다. 네, 이놈, 감히. 그는 뒷걸음질치다 낡은 실험대에 부딪혀 비틀거렸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명예, 내 직업, 그리고 내 가족까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내 딸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어.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지우는 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사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분노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태석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낡은 현미경을 집어들어 지훈에게 미친 듯이 휘둘렀다. 죽어.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지훈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 현미경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는 그의 복부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아 넣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최태석의 거대한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최태석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의사였다. 그의 복수는 죽음이 아닌 완벽한 몰락이어야만 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자신의 대포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검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범인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저를 살해하기 위해 구간 연구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 놈의 함정이었나? 최태석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지우는 대답 대신 6년 전 자신이 백업해둔 데이터가 담긴 USB를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게임은 끝났어, 최 회장. 잠시 후 중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실험실을 장악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최태석과
구석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의 부하를 발견하고는 즉시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최태석의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현장을 뒤로하고 지훈은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길고 길었던 6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의 소음을 씻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요양병원 창가에 서서 멀리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한바탕의 긴 악몽처럼 느껴졌다. 최태석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가 남긴 데이터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폭로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언론은 연일 태산제약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다. 정재계를 넘나들며 로비를 벌인 정황과 임상시험 중 사망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태산제약의 주가는 폭락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거대 제약회사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작은 병실 안에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식을 되찾은 하나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지훈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시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의 명예를 위한 의사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딸, 강하나만을 위한 의사였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의 상태를 살폈고 지난 6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하나를 위한 치료 계획을 세웠다. 다행히 하나의 병은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는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천재 의사가 아니었다. 잠든 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서툰 솜씨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났고 하나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창백했던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과 제잘거림이 병실을 채웠다. 아이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함께 걷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아이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에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김진우와 함께 찾아온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검사였다. 그는 지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훈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최태석과 그의 공범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훈에게 한국대학병원으로의 복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병원 이사회는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게 흉부외과 과장직을 다시 맡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명예로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검사와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잠든 하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6년간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야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화려한 수술실도 세상의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그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다. 검사는 그의 뜻을 존중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진우는 그런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네가 어딜 가든 넌 내가 아는 최고의 의사야.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하나는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세 사람은 요양병원을 나서며 박 원장과 진우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지훈은 더 이상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영과 하나와 함께 그가 6년간 운영했던 작은 진료소가 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의 작은 진료소는 예전과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와 그의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훈은 다시 동네의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행복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훈과 서연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제잘거리며 모래성을 쌓는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모래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6년 전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내 곁에 있었고, 진짜 행복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지켜냈을 때 온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잔잔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상처와 오해로 얼룩진 과거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나갈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하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6년간의 이혼이라는 긴 이별 끝에 그들의 가족은 비로소 다시 완전해졌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만의 작은 세상에 마침내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